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개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4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전 시간에 이 부동성이다 해서 부동산은 꼼짝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속성,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부증성이다 해갖고 토지는 물리적인 절대량을 낼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해주고, 이번 시간에는 개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토지든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지역에 있는 땅이라도 A라는 땅이 있다, B라는 땅이 있다면 둘 다 일단 뭐가 틀려요? 위치부터 틀리겠네요. 위치. 그리고 따지다 보면 지형, 지세, 지질, 지반 뭐 이런 거 따지면 조금씩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개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파생되는 특징 중에 기억본에 보니까 표준지 선정이 상당히 어렵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어떤 지역에 그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 있죠? 요걸 좀 뽑을 필요가 있는데 이 토지마다 막 조금씩 다 틀리니까 표준지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우리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뭐 전국 어디 가나 똑같은 맥주를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품질로 배포하다 보니까 가격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다만 우리 이제 아주 도서 산간지방 이런 데는 수송비가 좀 많이 드니까 좀 올라갈 수 있지만 거의 하나의 가격에는 똑같은 맥주는 똑같은 가격이 형성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근데 이제 토지는 토지 한 평당 조금씩 다 틀리죠. 일단 위치부터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다 틀리니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자, 이러한 편 약간 어려운 편인데 뭐 어려운 편인데 자, 물리적인 대체는 조금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 이건 뭐냐면 이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물리적 대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맥주인데 지금 당장 필요 없어서 누구한테 줬다가 며칠 있다가 똑같은 맥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물리적 대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성.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죠. 개별성 때문에. 그렇지만 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용도적 대체다, 혹은 교재마다 이제 경제적 대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요거는요, 자, 요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족감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토지로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대림 아파트고 이건 삼성 아파트인데 자,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 그리고 내부 시설도 거의 비슷하다닙니다. 거의 비슷한데 얘는 1,500만 원대가 형성돼 있고 얘는 1,200만 원대 형성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평당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면 사람들은 굳이 싼 놈을 평수 늘려서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서로 막 구입하려니까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얘는 구입하지 않으려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가격 수준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거를 용도적 대체라고 하는데 요거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조금 이따 할게, 잠시 후에 할 건데 인접성 때문입니다. 인접성.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뭐냐면 지역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이 지역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을 좀 결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 아무리 그 가격 수준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부동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에서 가까운 놈이 있고 먼 놈이 있고 조금 1년밖에 안 된 게 있고 3년 된 게 있고 이렇게 1층 다르고 2층 다르고 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별성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는 비대체적이지만 인접성으로 인하여 이용 측면에서의 대체성은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디귿번에 보시면
부동산은 똑같은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학의 원리라든가 이론 같은 거를 도출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맥주를 가지고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이 가능한데 얘는 조금씩 다 틀리니까 이론이라든가 논리 도출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인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접성은 어떠한 토지든 반드시 다른 토지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인접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접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이 있는데 기억번에 외부 경제 및 외부 불경제와 관련돼 있다. 이런 거를 싸잡아서 외부 효과라 하는 겁니다. 외부 효과. 자, 부동산은 꼼짝 못하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외부 불경제를 하는 거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외부 경제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자, 이 주택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 땅이라고 연탄 공장을 딱 차렸다. 그러면 얘한테 상당한 피해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연탄 공장 때문에 자 이렇게 뭐 건강이 또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시커먼 차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집값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빨래 같은 거 널게 되면 시커매지고 좀 소음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외부 효과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불소한 이유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걸 들고 땅이라든가 건물을 들고 다른 데로 갈 수만 있다면 피해를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 때문입니다. 부동성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이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접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외부 효과 발생하는 이유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이라고 해서 이 주택가 한복판에 있어야 지네들도 좋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장도 자기네들끼리 있어야 자, 어떻다고요? 같이 정보도 좀 교환하고 그 다음에 원료도 공동으로 구입하고 여기서 만든 거 역공장에 팔고 시설도 좀 공동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거를 협동적 이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주택들끼리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토지끼리 이용한 걸 뭐라고요? 협동적 이용이다. 그러니까 협동적 이용의 주창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 네 거냐 내 거냐 이렇게 만약에 쭉쭉 토지끼리 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경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근데 토지끼리 붙어 있으니까 어디까지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인접성 때문에 그 지역은 가격 수준이 비슷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역. 그리고 나중에 정부가 공공개발 사업 같은 거 할 수 있죠. 이게 도로를 깔거나 뭐 신도시 만들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땅 가격이 막 올라갈 겁니다. 이걸 일종의 개발 이익이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정책론에서 사회적으로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회적 환수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득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인접성 때문에 비롯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해줍니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막 기타의 특징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지력성이다. 자, 지력성은 일종의 이제 토지의 생산력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모든 것을 지탱하고 생산하게 하는 토지의 어떤 본원적인 힘, 이걸 뭐라고요? 지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력성. 그리고 자, 그 밑에 적재성이다. 그래서 간단히 이런 거는 뭐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이따만한 50층짜리 건물도 딱 올려놓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따만한 자, 뭐 또 올려놔요? 나무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 있죠. 이걸 적재할 수 있다. 이렇게 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적재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에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뿌리가 이렇게 있다면 뿌리를 땅에 딱 고착시키면서 어떻다고요? 식물이 자라게 도와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경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경성, 경작이 가능하게 한다 해줍니다. 그리고 땅속에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뿌리에다가 이제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식물이 자라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배양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양성. 그래서 요 정도를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 알아보겠습니다. 인문적 특성은 그야말로 신이 신이 부여한 특징이 아니라 인간들이 부동산 활동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뭐라고요? 인문적 특성이다 해줍니다. 여기는 맨 먼저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이 토지는 뭐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의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원래 이제 논이라든가 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이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바꿔놓으면서 어떤 사람이 나도 여기다가 뭐 집 짓고 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다. 거기 1번에 여기부터 뭐 이걸 새로운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보니까 이 지역이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여기다가 갈비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갈비집으로 바꿔서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행. 그리고 기억번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선의 이용이냐. 그러니까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토지 이용이냐. 이걸 따질 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의 근거다. 만약에 한 가지 용도로밖에 못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최유효 이용 이런 거에 어떤 근거를 따지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입지 선정론에서 입지론이라는 게 있고 적지론이라고 있는데 이 적지론이라는 것은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적의 용도가 될 것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는 걸 뭐라고요? 그 적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지론. 그럼 만약에 이게 한 개의 용도로밖에 못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이론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지론의 근거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격다원설이다 혹은 가치다원설의 근거다 해줍니다. 자,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이제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뭐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입문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그 가격다원설 근거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이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게 한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 우리 이제 부증성 때문에 이거 볼게요. 우리나라 토지가 이만큼이 있는데 이만큼은 현재 바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는 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만큼은 농지라든가 택지, 농지라든가 임지,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다고 쳐볼게요. 택지. 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면 만약에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는 없는 거죠. 물리적인 이게 전체량 이만큼인데 이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부증성이 있다. 그러니까 추가로 새로 만들어 증가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무조건 부증성에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외가 없고 다만 만약에 자, 이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 물리적인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겠죠. 다만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용도를 바꿔서 공부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경제적 공급이다. 요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건 왜 가능하냐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공급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다. 그래서 이 토지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다른 토지를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때론 뭐라고요? 내 토지의 일부를 잘라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이런 얘기일까요? 여기가 이제 10평짜리인데 자, 원래는 뭐였어요?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짓고 살고 있었는데 20평이라 할게요. 자, 집 짓고 딱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기가 이제 상업지로 바뀌어서 나도 뭘 하겠다고요? 갈비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갈비집 하고 싶은데 문제는 20평 가지고 갈비집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뭐 주차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너무 20평으로
막 갈비찜 한다는 건 너무 협소할 겁니다. 주방 만들고 이런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이 한 80평을 팔겠답니다. 그러면 요거 딱 구입해 갖고 이제 100평 된 거죠. 그러면 100평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이제 갈비집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바꾸는 게 아주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옆에서 파는 바람에 합쳐서 이용하니까 용도를 바꾸는 게 아주 수월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는 이제 합병을 하다 보면 합치다 보면은 때로는 가치가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나치게 합치게 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올라간 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자 이렇게 그 적정히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가치가 오히려 전체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막 아주 막 이게 막 뭐라고 그러죠? 무생채 쪼개도 이렇게 쪼개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분할에 따라서 증가도 발생할 수 있고 감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1번에 보니까 한정 가격이 존재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는 한정 가격은 일종의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백화점을 차리려고 합니다. 자, 백화점을 딱 차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땅을 다 팔겠다고 하는데 유독히 A라는 사람은 땅 안 팔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요 땅이 현재 이제 정상적인 가치는 2억밖에 안 되는데 요 땅이 없으면 백화점을 짓기는 불가능하죠. 요거 쏙 빼고서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자, 어쩔 수 없이 요거에 대해서 한 10억이라든가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알박기 한다 해줄게요. 이렇게 알박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병합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가격 있죠. 이걸 뭐라고요? 한정 가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한정 가치 혹은 한정 가격 이렇게 병합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격과 괴리돼서 당사자들 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가격을 뭐라고요? 한정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게 발생하는 원인이 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규모의 경제 및 플로테이지 현상을 발생하게 한다. 요건 또 뭐냐면, 자,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자, 어쨌거나 덩치가 커지면, 규모가 커지면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 이런 걸요, 규모의 경제다 해줍니다. 자, 특히 이제 장기 생산비가 이제 절감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간단한 예로 어떤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물건을 대량 구입하는 게 아니라 소량 구입하죠. 소량 구입해서 소량 판매하니까 좀 비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건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아주 대량으로 구입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 구입할 때는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로 내가 지나가다가 수박을 한 통 구입한다. 아저씨한테. 그럴 경우는 10,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내가 아저씨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저씨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리아카 있는 거 전부 다 8,000원씩 주세요. 8,000원씩에. 그러면 아저씨도 얼른 팔고 가서 쉴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규모 경제.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이마트를 이렇게 편의점만하게 조그맣게 한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규모를 점점 키우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덩치를 키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 규모가 이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기 충분한 그 규모다. 이 정도가 적정한 규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규모를 계속 키우려고 할 겁니다. 이걸 규모의 경제 구간이다 해줍니다. 규모의 경제 구간.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자, 생산비가 절감되니까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고 무턱대고 무식하게 이렇게 크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운영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마트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소비에 맞춰서 수요 수준에 맞춰서 적정한 크기가 돼야 되는데 무턱대고 크게 했다가는 오히려 운영에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런 거 여기서부터는 잘라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상부터는 규모의 불경제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 규모가 커질수록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벌어놓은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 정도까지는 계속 토지를 합쳐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이거를 합필 현상이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까지는 필지를 전부 계속 합치려고 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합필 현상이다. 그리고 요거를 유식한 표현으로
플로테이지 현상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플로테이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해서, 자, 어떤 지역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자, 물리적인 위치는 변할 수 없는 거죠.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꼼짝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 땅의 어떤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 지역이 대학교가 들어오기로 했다. 대학교.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반대로가 아니라, 자, 이번에는 요 지역에 지하철 같은 게 들어오기로 했다. 원래 지하철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팔기도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 땅의 물리적인 위치는 변할 수 없지만 뭐는 바뀔 수 있다고요? 어떤 지위는,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나중에 물리적, 절대적 위치는 변할 수 없지만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혹은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변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땅인데 이 땅은 주변이 뭐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게 있다면 가치가 떨어지고 얘는 똑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주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이걸 뭐라고요? 상대적 위치가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는 걸 뭐라고요?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 대학교 같은 거를 뭐 사회적 위치가 변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지하철 같은 거를요 경제적 위치가 변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놨다 이런 거를요 뭐 행정적 위치가 변했다 해주는데 요거는 여기 지금 책에 써놓은 거는 지금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감정평가론 할 때 그때 자, 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성 요인.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간단히 암기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때서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은 주변 환경이 변하면 가치가 변할 수 있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국토성이다 해서 자, 국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개인의 소유 부동산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국가가 존속해야만 비로소 그 개인의 사유재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국토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이 하는 이유는 그 공익개념 디귿번에 보니까 부동산의 공익개념을 설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뭐라고요? 사유재산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익을 우선할 수 있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러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공공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규제의 근거 있죠. 법률적 규제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국토성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법 같은 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공법 공부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개인의 사유재산인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 밑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의 특성은 자, 첫 번째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득, 그 다음에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운용이익이 발생한다. 자본이익을 다른 말로 소유이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이익. 가지고 있으면서 생기는 이익을 뭐라고요? 소유이익이다. 자, 5억에 구입해서 8억에 팔았다는 얘기죠. 이거 소유이익. 그 다음에 자, 이용해서 생기는 운용이익. 이걸 다른 말로 이용이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용이익. 자,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뭐냐? 옥수수 재배해서 팔았더니 돈 생겼다든가 아니면 건물 지어서 임대했더니 임대료 생겼다.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요? 이용이익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되면서 이렇게 요거를 내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농사 짓게끔 한다든가 건물 지어서 임대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면서 빌려주는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정 기간 누구한테 빌려줘도 그대로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영속성 때문입니다. 영속성. 그래서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소모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영속성입니다.
그래서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땅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다 해서 바로 팔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땅이라는 건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언젠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 그때 팔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그러니까 한번 먹고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은 관리의 중요성이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존속하는 거니까 꾸준히 관리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첫 번째, 자,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다. 어쨌거나 토지가 부족하게 하는 가장 큰 근거는요, 부증성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또 굉장히 좁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다가 노동자분을 많이 투입해서 층수를 높이려고 할 겁니다. 이런 걸 뭐냐면 집약적 이용이다 해줍니다. 이런 건 전부 다 부증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어쨌거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이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 소모를 전제로 한 이론이 발생할 수 없다 나오면 전부 다 뭐라고요? 영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같은 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니까 재건축 이론, 재생산 이론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감가상각,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때로는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지는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니은번은 맞습니다. 니은 맞는 게 아니라 영속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시키며 감정평가 시에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어쨌거나 임장 활동이라는 것은 자, 보통 이제 땅은 엉뚱한 데가 있는데 거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직접 가서 또 확인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일단은 뭐 때문에 하고요? 부동성 때문입니다. 부동성. 그리고 또한 아까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인접성 때문이라고 했죠. 아까 설명할 때. 근데 왜 인접성이 있는 겁니까? 꼼짝 못하니까 토지끼리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동성과 인접성은 좀 세트로 가끔 움직입니다. 세트로 움직이니까 이것도 틀린 편 아닙니다. 그래서 자, 어쨌거나 디귿번은 부동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볼게요. 일물 일가 법칙이 배제된다. 이런 거 나오면 일단요, 개별성입니다. 똑같은 그 토지 한 평당 전국 어디 가나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시니까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한다. 멀리 내다보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자꾸 생기는 이유는 영속성 때문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 장기적,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결정하려고 한다는 거를요, 장기적 배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보존력이 아주 우수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자꾸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자, 떨어진 게 아니겠죠. 계속해서 그대로 있는 거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건물의 특성. 자,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서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리 약간 안 맞아요. 다만 이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비해서는 좀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근데 건물은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영속성이 있다. 그리고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거죠. 근데 건물은 생산비를 투입해봐요. 층수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생산 가능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똑같은 게 없다 하는데 건물은 똑같은 지역에다가 똑같은 그 건설회사가 똑같은 건축 공법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서 똑같이 짓게 되면 거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토지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립식 건물 같은 거 요즘에 이런 것들은 뭐 트럭에다 싣고 다니기도 하죠. 때로는요 이동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 토지의 어떤 지배 혹은 종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건물이 있다고 쳐볼게요. 건물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이 건물이 예컨대 이 서울에 있는 거냐 부산에 있는 거냐
자, 똑같은 아이파크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니면 1층짜리냐 100층짜리냐 1년밖에 안 됐냐 50년 된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토지 가치를 때론 지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땅이냐 부산에 있는 땅이냐 아니면은 부산이라도 해운대에 있는 땅이냐 아니면 서면에 있는 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 입장에서는 토지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종속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때로는 토지 가치를 지배하기도 하고 자, 토지 때문에 지배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지배 혹은 종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이제 건물의 특성인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왜냐하면 동질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위치부터 틀린 거죠. 건물이라도 위치가 틀린 거고 1층 다루 2층 다루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동질성 있는 재화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동산은. 그리고 또한 이동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동 가능하다면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산입니다. 동산에 들어가는 거지 이건 부동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동산은 꼼짝 못하는 어떤 물건을 뭐라고요? 부동산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45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이다 해서 경제적 측면의 특성을 조금 자세히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것들은 그냥 시간 나시면 이렇게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다만 여기서는 46페이지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얘기를 한번 기억할게요. 자, 이 토지가 딱 있는데 이 토지는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 없어요?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물리적 위치 혹은 이거를 다른 말로 절대적 위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절대적 위치는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만 얘네들은 이 토지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주변 환경이 변해 나감에 따라서 이 토지의 어떤 가치는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이게 가치가 주변 환경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상대적 위치다. 자, 혹은 이걸요, 경제적 위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적 이런 거는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물리적 위치는 뭘 강조하는 개념이냐면 특정 지역의 어떤 좌표라든가 아니면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걸 뭐라고요? 물리적 위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을 강조한 걸 뭐라고요? 상대적 위치다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물리적 위치도 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 게 아니면 공공시설 같은 게 잘 갖춰져 있냐 아니면은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게 있냐 이런 게 따라서 더 크게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위치보다는 근래 들어서 뭐라고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성이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자,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다 해서 46페이지 딱 중간에 보니까 자, 절대적 위치란 지리적 좌표로 결정되는 토지의 위치를 그리고 상대적 위치란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를 말하는데 절대적 위치를 다른 말로 물리적 위치다. 상대적 위치를요 경제적 위치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경제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부동산의 속성이라고 해서 자, 부동산이 우리한테 어떤 존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천혜의 자연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공간을 이용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떤 특정 위치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특정 환경도 이렇게 수려한 환경 같은 거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존재 가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다른 것들은 시간 나시면 쭉 읽어보시고 주로 이제 공간과 관련돼서 그리고 위치와 관련돼서 조금 할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관련돼서 우리 교재의 49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중에 특히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거기 50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니까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다 해서
자, 내가 일단은 땅을 갖고 있으면 나는 단순히 지표만 이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표 위에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래에 있는 공간 다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무턱대고 하늘로 연장되는 끝없이 연장되는 공간까지 다 이용할 수 있냐, 아니면 땅의 중심까지 다 이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우리 법에 따르면, 자, 거기 바로, 자, 거기 50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보시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민법 제 212조에 따르면 토지의 어떤 그 공간적인 범위를 법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정해주고 있는데, 자, 문제는 얘가 이제 지상 몇 미터까지냐, 지하 몇 미터까지냐 딱딱 정해주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아니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미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그 판례라든가 기타 관행이라든가 관습 이런 걸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또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판결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지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구를 일부 딱 자른다면 지구는 이게 둥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이 지표상의 공간, 여기 지구의 중심입니다. 지구의 일부를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요걸 뭐라 하냐면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표상의 공간을요 수평 공간,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연장되는 공간, 이걸요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지구의 중심에 이르는 공간을요 지중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자, 그러면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늘로 연장되는, 끝없이 연장되는 공간을 다 이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토지의 상하에 이렇게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지표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이것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중 공간 중에 이걸요 공중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이 그냥 공중권 하면 개인의 공중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뭐 소유권 하면 개인의 소유권을 얘기하듯이, 그래서 뭐 굳이 좀 정확히 쓰자면 사적 공중권이다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위에는요 공중권은 공중권인데 이거는요 공적 공중권이다. 그러니까 자, 공공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중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요 정도까지는 뭐라고요? 요거를 지하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하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적 지하권이다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 밑에는 뭐라고요? 지하권은 지하권인데 무슨 지하권이라고요? 공적 지하권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권을 구성하는 권리들이 어떤 게 있나, 구체적인 권리들을 요 그림 옆에 있는 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내가 요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건물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농사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거죠.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한 내가 농사 같은 거 지으려면 주변에 있는 뭐 자생 저수지라든가 아니면 하천에서 물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지하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어떤 게 있나 보겠습니다. 먼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는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네요. 지하시설 할 수 있는 거고, 층수를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층. 그 다음에 자, 땅속의 자갈이라든가 암석 이런 거 전부 다 개인의 소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땅속에 지하수 있죠. 땅속에 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토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개인의 소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뭐 부착물 혹은 정착물에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개인의 소를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뭐 지하에다가 설치한 여러 가지 우물이라든가 아니면 지하도 같은 거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전부 다 개인의 소유권을 미치는 겁니다. 다만 땅속에 뭐가 있냐면, 땅속에 여기 볼게요. 자, 금이라든가 은, 텅스텐, 다이아몬드,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미채굴된 광물이라고 할게요. 광물. 이 광물들은 국가의 부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부유한 나라다. 그러면 어떤 나라고요? 그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떤 나라 가난한 나라다. 그러면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그렇기 때문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자기 맘대로 이렇게 캐내서 자기가 갖게 되면 일종의 절도에 해당됩니다. 절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캐낼 수 있는 걸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걸 캐내고 싶다 그러면 국가, 이 캐낼 수 있는 걸 광어권이라 하는데 이 광어권을 내가 국가로부터 사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사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내가 만약에 이거 볼게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까지 건물을 딱 지었다고 쳐볼게요. 건물을 딱 짓게 되면 다른 옆에 있는 지상파 방송국, SBS 방송국의 전파를 방해했다고 해서 내가 물어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물어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전파의 발착이라든가 항공기의 통행은요, 공적 공중권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공적 공승권을 구성하는 권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아니면 지하철 공사가 자, 이 정부 투자기관 지하철 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하철을 뚫으려고 한다 쳐볼게요. 지하철 뚫으려고 하면 당연히 어디다 뚫어야 돼요? 자, 여기다 뚫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적 지하권부에 뚫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에다가 뚫었다. 이렇게 뚫다. 그렇게 되면 내 소유권에 침해를 준 거 아닙니까? 침해를 준 거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뭐라고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보상.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하철을 여기다 뚫으려고 하면 요 정도 범위까지 구분 지상권 같은 거 설정해서 자, 이 구분 지상권은 뭐 토지의 상하의 일부에 대해서 이 구분, 나중에 민법상 지상권은 땅을 빌려서 건물 짓듯이 이런 식으로 그분을 빌려서 빌린 다음에 그 지료 같은 거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다툼이 심할 수밖에 없네요.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 소유권이 미치냐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 따르면 뭐 두루뭉실하게만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서울이라든가 뭐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지하철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 있죠. 이런 데서는 한계 심도 이런 걸 정합니다. 한계 심도.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의 고층 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상 40m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에 따라서 민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한 다음에 자, 요 아래에서 뚫게 되면 보상 안 해줍니다. 근데 요 위에서 지하철 뚫겠다. 그러면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자, 53페이지 보시면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다 해갖고 자, 거기는 위치와 관련돼서는 맨 아래 보니까 53페이지 맨 아래 위치에 관한 이론이 있는데 요 중에서 이 마샬이라는 경제학자는 위치의 가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맨 아래 위치가 곧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위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 옆에 허드라는 사람은 맨 끝에 허드라는 사람은 접근성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맨 위에 줄에 자, 그 끝에 게 보면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정도, 적은 거 이런 거 뭐라고요? 접근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접근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지하철이 있다 쳐볼게요.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까지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운 게 좋겠네요. 거리가 가까운 게 좋은데 문제는 거리는 가까운데 이 그 버스가 어떻게 다니냐면 뺑글 돌아서 43시간 걸린다. 그러면 이것도 접근성이 별로 안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적인 부담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버스는 아예 버스가 없다. 그래서 어중간해서 항상 택시 타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경제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잘 고려할 때 그 접근성이 좋냐 나쁘냐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 경우에 가치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무조건 가치가 높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접근성이 좋아도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먼저 접근의 대상물이 아까는 접근의 대상물이 지하철이라고 했죠. 지하철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접근의 대상물 자체가 뭐 가스 충전소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거 근처에 있어야 좋을 게 없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근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 근처에 있으면 좋겠지만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든가, 그리고 지하철역 근처에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하철 바로 코앞에 뭐 집이 있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접근성이 그 좋더라도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리와 접근성이다 해서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나쁜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주차장이 원거리 있다든가 횡단 문제로 실거리보다 뺑뺑 도는 경우, 그 일방통행 관계로 뺑뺑 도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에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리만 따진다면 A가 훨씬 나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횡단보도가 여기는 뭐 철조망 같은 게 쳐져 있습니다. 횡단보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뺑글 돌아가야 되고 얘는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B가 더 접근성이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의 용도와 접근성의 관계다 해서 기억번에 접근성이 그다지 중요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시 되는 경우는 소매 상점 같은 경우 있죠.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주 왔다 갔다 하기 쉬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접근성이 그다지 중요시 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강한 흡입력이라든가 독점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설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 아주 그 지역의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디 산 밑에 있는 경우도 막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 독점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차 끌고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접근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 사람이 찾는 빈도가 많지 않은 부동산 있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자, 접근성이 너무 좋으면 친구들이 맨날 찾아와서 술 먹자고 하면 오히려 요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주 접근성이 안 좋은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다른 것들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56페이지 보시면 자,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해갖고 부동산 활동은 여러 가지 뭐 매매 활동이라든가 중개 활동, 관리 활동 이런 걸 다 얘기하는데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이렇게 해서 이게 자, 5년에 한 번 정도로 이게 아주 중요성은 떨어지는 건데 간혹가다 물어봅니다. 5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가볍게 57페이지의 중간 정도에 그 박스에 되는 거죠. 요거를 얼른 막 박박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 보기 전에 눈도장만 쭉 찍어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전문성에 따른 분류다 해서 자, 우리 부동산 활동은 전문성에 따라서 이렇게 1차 수준,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 그리고 2차 수준, 그 다음에요 3차 수준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감정평가 분야에 있어서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구분할 때 자, 이 3차 쪽으로 갈수록 전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가장 높은 게 3차 수준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차 수준의 감정평가는 누구냐? 누가 하는 거냐면 당연히 감정평가사,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하는 걸 뭐라고요? 3차 수준의 감정평가다 해주고 부동산 활동이라고. 1차는 뭐냐? 1차는 우리 같은 매수자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이 매도자가 내놓은 물건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좀 비싸 보여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중개업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1차 수준이라 할 수 있네요. 그러면 2차 수준은 뭐냐? 2차는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중개사가 이제 감정평가 한다든가, 대출 직원, 은행의 대출 직원이 한다든가, 이런 걸 뭐라고요? 2차 수준,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중개 업무에 있어서 3차 수준은 누가 하는 거냐면 당연히 중개사가 하는 겁니다. 중개사가 하는 게 뭐라고요? 3차 수준이다. 중개 업무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혹은 특성이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 부동산 활동은 일반 재화 활동에 비해서 일단은 자, 이렇게 의사들 볼게요. 의사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 같은 거를 다루는 이러한 활동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맨날 성형수술을 하고 이제 돈만 밝히고 그러지만 어쨌거나
자, 이 생명을 다루는 막 외과 수술 같은 거는 생명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내과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개업이 아니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자, 이거는 타인이 됐든 자신이 됐든 이 고액의 재산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재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 수준의 뭐 지식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돈만 밝히고 그러면 대화인데요. 안 되니까 뭐 도덕성 같은 것도 좀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쭉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자, 첫 번째 과학성과 기술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동산 활동은 어떤 상당 수준의 지식도 좀 필요하고 이렇게 또 실무적인 능력도 좀 필요하다입니다. 이때 보통 이제 체계화된 지식의 관점에서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실무에 응용하는 측면에서는요 기술성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성이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과학성이다 해서 우리 부동산 활동은 과거로부터 행해져 왔던 부동산 활동이라든가 현상에 대한 경험이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뭐 사실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후일도 예측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경험 과학성이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사회성, 공공성 이걸 합쳐서요 공익성이다 해주는 겁니다. 공익성 그리고 사익성 이렇게. 자, 공익과 사익은 조화롭게 돼야 됩니다. 자, 내가 하는 활동이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익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남한테 피해를 주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과 사익은 조화롭게 돼야 된다. 아니면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표현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성, 전문적인 그 분야의 아주 전문적인 지식도 아주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높은 수준의 도덕성, 직업 윤리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걸 윤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윤리의 유형에는 고용윤리라는 게 뭐냐면 종업원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죠. 나중에 중개사가 되시면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중개보조원 이런 분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그 다음에 조직윤리는 동업자 혹은 동업자 단체, 여기서 동업자는 같이 돈을 투자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사가 되시면 주변에서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라든가 중개사 협회 이런 거와 관계해서 지켜야 될 윤리 이런 걸요. 그걸 조직 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윤리는요. 자, 의뢰인이 됐든 혹은 의뢰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요. 서비스 윤리다. 그 다음에 공중 윤리는요.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있죠.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담합해 갖고 가격 올리고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 이 파생되는 잘못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공중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보활동이라든가 임장활동.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릉에 있는 부동산은 서울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릉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보 활동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크게 일반 재화보다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거는 직접 가서 또 확인해야 되죠.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인 및 대물 활동성이다 해서 나중에 중개업 같은 거 하게 되면 자, 단골도 많이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걸요 대인 활동성이 있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권리 분석 같은 거 철저히 해서 거래 사고가 있으면 대화인데요. 안 되죠. 그래서 물건 분석을 또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물 활동성이다. 대인 및 뭐라고요? 대물 활동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배려의 장기성이다 해갖고 우리 부동산은 자, 영원히 존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부동산 활동할 때는 멀리 내다보면서 2년 뒤, 3년 뒤 내다보면서 때로는요 10년 뒤까지도 내다보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배려의 장기성이다. 그 다음에 공간 활동성이다. 부동산은 수평공간, 아까 공중공간, 지중공간,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활동하는 겁니다. 이걸요 공간 활동성이 있다. 그 다음 복합 개념성이다 해서 부동산 활동은 자, 이 복합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법 경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복합 개념성이다 해줍니다. 그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 체계 및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는 그 밑에 부동산 관리업은 이렇게 관리업의 분류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주거용 아니면 비주거용이죠. 그런데 4번에 보니까 사업시설 유지관리 이거는 뭐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이 아니라 일종의 뭐 사업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시설이죠. 뭐 이런 거니까 때로는요 무슨 뭐 보일러 시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아니면은 에너지 공급 시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기억본 볼게요.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맞는 겁니다. 자, 니은번 볼게요.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업자에게만 높은 윤리성이 있어야 되고 거래 당사자는 뭐 사기치고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자, 디귿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여러 개 결정하는 거죠. 맞는 겁니다. 리을번 볼게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런 표현 쓰면 다 틀린 겁니다. 일단은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과학성도 강조돼야 되고 때로는요 기술성도 강조돼야 됩니다. 이론적인 지식도 강조되고 실무적인 능력도 강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미음번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한다. 그럼 임장 활동만 딱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럼 임장 활동은 왜 하려고 하냐면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입니다. 자, 가져올 수가 없는 거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죠. 부동성이라는 특성과 그리고 임장 활동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임장 활동과 관련돼서는 대물 활동이 되는 겁니다. 대물 활동이라는 자 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기억번과 디귿번만 맞고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이론을 모두 끝냈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그 경제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